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인천 성모도 일대 무인기 관측 재난 문자는 3대로 확인됐고 오늘 새벽 전투기 출격을 불러온 이상의 항적은 풍선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참은 내일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과업을 확정하기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핵심 목표들을 밝히면서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보조금이 5조 4,5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 원씩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0년 특별 사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김 지사는 오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 이어 택시기사까지 연쇄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에서 시신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경기 북부 일대에서 미상의 항적이 발견돼서 전투기가 출동했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분석 결과 풍선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때에 이어 풍선의 논란 셈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전투기 출격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부터 1시까지 서울 북부와 인천, 경기 고양, 김포시 등에서 전투기 굉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경기 북부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탐지돼 F-15K 전투기 2대가 출동해 대비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어서 상황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적을 추가 분석한 결과 풍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용 풍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선 때문에 우리 군의 최상위급 전투기 F-15K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만 건데요. 비슷한 상황은 어제도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어제 오후 1시쯤에 강화군 일대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이 항적이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오후 4시까지 F-15K와 KF-16 전투기, KA-1 전술 통제기, 아파치와 코브라 등 육군의 공격 헬기 공중전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세 대인 것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가 세 대와 풍선을 적의 항공 전력으로 오인하고 이에 전투기 등이 출동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레이더에 풍선이나 새 대가 탐지되는 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즉각 전투기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YTN 취재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상황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무인기 한 대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인기는 한강 하류를 따라 경기 고양시를 거쳐 서울 북서쪽에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경기 구리시 인근,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 끝자락까지 비행한 뒤에 같은 경로로 되돌아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경기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교란 작전을 펼친 북한의 무인기 4대는 오후 12시 57분부터 3시 20분까지 2시간 반가량 강화도 상공을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주문도 아래로 빠져나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육군의 아파치, 코브라, 500MD, 수리온 헬기가 투입됐고 F-15K와 KA-1 전술 통제기, F-16과 F-5 등 공군 전력도 합세했습니다. 지상군에서는 해병 2사단과 육군 9사단이 경계 초소에서 경고 방송을 6회 실시했고 경고 사격도 5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응 사격과 관련해서는 주문도 상공에서 남서 방향으로 공격 헬기가 기관포 1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적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일은 적 소형 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 당국이 향후 5년 동안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 체계 개발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개한 2023에서 2027 국방 중기 계획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할 거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방위력 개선비로 107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란 무기 구매 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으로 군 당국은 이를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에 중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공했을 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도 북한 영토에 드론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군사 분계선 2부까지 올려보냈습니다. 관계자는 특히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한 영토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건 확전도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과업을 확정하기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핵심 목표들은 물론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해서 적대적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 전원회의 이틀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어제 내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발전적인 견제. 네, 다만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런 전략 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이 5대 핵심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5대 과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내년 4월까지는 군 정찰 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기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보면 내년 남북 관계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에는 우리 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도 명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가 심오하게 분석 평가되고 자신들이 국권 수호를 위해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 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적 투쟁 방향이라는 표현이 주로 우리 측을 겨냥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만 7살부터 14살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인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서한을 보내 미국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촉구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과 앞잡이들이 희망을 빼앗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면서 소년 단원들은 혁명의 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맞서 싸우는 심정으로 인민군대 원호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보조금이 5조 원이 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 원씩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눈먼 돈이 많다고 보고 관리체계 개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전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죠.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에 준 정부 보조금이 모두 31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년 동안 2조가 늘었다고 추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 원씩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지원 단체 수도 200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난 2만 7천여 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2016년 이후 모든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이 미미했다면서 관리 부실도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 문제 사례로는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서 인건비를 과다 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 사업에서 문제 있는 회계 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일,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먼저 각 부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전면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한 관리 체계 개선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면서 관리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며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집행은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기류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오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기류는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됩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함께 의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일몰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 야당 위원들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려 하자 격돌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 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그 만료일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늘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오늘 국방위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낮 1시 반부터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안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창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해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이 다뤄집니다. 오늘 보고에서 여야는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NSC를 개최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등 대북 정책의 허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내년 3월 8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오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강원도로 집결했습니다. 이미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모두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열리는 당협위원회의 당원 연수에 참석했는데요.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룰이 바뀐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이는 첫 자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원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짧게 들어보시죠. 누가 돼야 되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번 당대표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일당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텃밭인 호남 일정을 이어갑니다. 검찰 소환 통보 당일이기도 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석 대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한껏 날을 세웠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방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또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대우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 대표는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검찰의 정면으로 맞서는 규탄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오늘 새벽에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된 게 없지만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에 이어 택시기사까지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에서 시신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색 작업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바로 파주 공릉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피의자인 32살 이모 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곳인데요. 경찰은 어제 이 일대에 기동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다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와 유기 장소를 지목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가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지난 8월 공릉천에 물이 많이 찼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7km 떨어진 파주 교하댐에도 잠수사를 보내 수색하고 있습니다. 직접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현장 수색에만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다고요? 네, 피의자 32살 이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오전 10시 50분쯤 시작된 이 씨의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범행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집 옷장 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연쇄살인 피의자가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아파트는 1억 원 정도의 대출로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무직인 이 씨는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5천만 원 남짓을 쓴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내년 1월 4일과 6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내년 1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일 청문회는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또 닥터카 탑승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날 서울 용산구청 안전주무부서 직원들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은 참사 전날인 지난 10월 28일 용산구청 내 전 부서의 휴가 연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안전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 직원의 25.9%가 연가 또는 휴가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용산구청 평균 휴가 사용률 7.8%보다 3배 넘게 높은 비율입니다. 또 안전계획을 총괄 수립하는 주무팀장은 참사 직전 사흘 내내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탄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도 살펴보면서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 생중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엔 한 달간 퇴근길을 미행당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를 고소했던 한 장관은 이번에도 즉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온 경찰은 강진구 대표의 주거지 등 더탐사 측을 이번 달에만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더탐사 측은 경찰의 수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선 더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에 취재하러 한 기자를 주거침입, 보복범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강진구 대표 등 더탐사 공동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탐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라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주째 1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방역 완화와 관련해 선제적인 검역 강화를 재확인하면서 모레 감기약 수급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19 환자는 87,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655명 줄었지만 수요일 기준으로는 3주째 8만 명대인데다 재감염 생산지수 역시 1.04로 10주째 1을 넘어서 겨울 재유행이 여전한 상황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 역시 이달 둘째 주 17.1%로 전주 15.9%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587명, 숨진 사람은 69명입니다. 다만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음에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를 유지해서 전국 코로나 주간 위험도는 9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른 확산세와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이 남은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 중국을 타깃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고 발열 기준 강화와 유증상 시 동반자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오는 30일 감기약 수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의 격리와 입원 기간 중 지급하는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생활 지원비의 경우 기준을 2023년도 건보 산정 기준표로 적용하고 유급 휴가비는 사업장의 성격에 따른 지원 예외 규정 등을 삭제해서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만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전화 요청이 평소보다 30% 정도 늘었고 병원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按照目前情况来讲的话，这个每个人都有可能会被感染，这个已经是没办法避免的。 상하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응급전화는 전주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제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출동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12억 명이 감염하고 6개월간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도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염병 관리 등급을 A에서 B로 낮추고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就医院的人呢都堆的都堆满了，都急诊室坐满了都没人管，所以说现在是有这个问题，反正就是最早的时候疫情确实死亡率是挺高的，但现在疫情相对来说死亡率已经降下来了。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하면서 전 세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중국의 대규모 감염과 개방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민족의 대이동 이후 의료체계 대응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열차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열차가 역에 멈춰선 뒤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객실엔 열차 운행이 지연돼 죄송하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신경주역을 1시간 48분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열차가 늦게 출발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멈춰서면서 다른 열차 운행도 줄줄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고장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한쪽 선로가 막히면서 상하행 열차 운행이 20분에서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답답하고요.
1시간 이상 지연된 거 보니까 거의 12시 뭐 다 돼야 이제 도착할 것 같거든요. 열차 운행은 2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차량을 차고지로 옮겨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깔린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16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에서 시작된 불꽃이 버스로 옮겨 붙으며 두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멈춰 있던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분의 1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평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으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5%가 줄었으며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도 악화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첫 분기 적자가 유력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적자 예상 금액이 50% 이상 확대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연말을 지나면서도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아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걸로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12월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불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부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PC 같은 ICT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회복하는 게 23년도 후반부터 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3, 4분기에 가시적인 회복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한파로 내년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15%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체 수출도 4%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타이완과 베트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지난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타이완과 베트남의 점유율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편중된 반도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눈 폭풍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 폭풍은 그쳤지만 항공 대란은 여전합니다. 나홀로 결항 사태로 전국적 항공 대란을 초래한 한 항공사에 대해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눈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동차와 버스, 앰뷸런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The Erie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in the Department of Health has confirmed 3 more fatalities associated with the blizzard. We now have 28 deaths. 미국 NBC 방송은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하지만 눈 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8일에도 2,4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She just told me canceled and nothing is going out for the next 3-4 days.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규모는 미 전역 결항 편수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결항과 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반격인데 공급 축소 우려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석유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러시아 정부 결정에 따라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 EU와 주요 7개국 G7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원유 수송 해운사는 미국과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 같은 제재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то это неизбежно ухудши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во всей мир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Затем спровоцирует уси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дефицита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дальнейший рост их стоимости. 특히 유가 상승으로 최빈국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축소 우려에도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센트 하락한 배럴당 $79.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공급 축소와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리 인상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2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강원에 이어서 중부 곳곳으로 다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이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서와 충북 그리고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개 건조함이 계속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는 3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서해안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또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된 영상을 한번 보고요.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2,881개에서 4,300여개가 증가한 27,215개입니다.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브리핑 짧게 보셨고요. 이전 정부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동안 시민단체가 일부 친정권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받은 국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다, 아니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 그런 비판이 많았다라는 것이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식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다시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예. 그것이 바로 불법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개월 전에 이미 시민단체 활동과 회계 부정 그리고 여러 가지 복구와 보조금에 대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사항을 이번에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87년도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생기고 네. 이 시민사회 영역이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 영역을 정치적인 눈으로 봐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가르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예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보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약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네. 지원금이 네.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늘어나는 형태가 박근혜 정부까지 지원이 이어지다가 네.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 이 사이에서 약 2만 9천에서 3만 3천 정도까지 한 4천 개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시민단체 수가 어디서 늘어나냐면 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을기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시재생을 위한 그 마을 협의체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시민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을기업 그런 재생활동을 위한 어떤 시민들의 모임 이런 곳에 일종의 국고보조금들이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진 시민단체라기보단 주민 스스로가 그 해당 마을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일종 협동조합 형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약 4,000개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몇 개 안 늘어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네. 그게 이제 5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숫자로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한 시민단체 지원금을 준 것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좀 더 정확히 보고를 하려면요. 시민단체 지원금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주는 사업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다 그러면 경실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실련에서 그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그 상위 1%와 상위 하위 1% 사이에 어떤 갭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조 지원 어떤 신청을 하면 이것을 그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괜찮다라고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선정되는 사업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를 갖다가 한두 개의 잘못된 어떤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예를 잡아서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도치를 하는 것은 저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뿌리 뽑아야죠. 그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통째로 이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국가에서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사업하는 것을 민관 이탁을 하면 전문성을 갖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줘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민간 이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임기제 그런 공무원들을 그러한 시민단체 출신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공무원이 그 시민단체에 주는 국가 보조금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먹이 카르텔, 먹이 생태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겠다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이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 결국에는 ATM기, 시민단체에게 그냥 현금 인출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인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을 그냥 국가가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그들 인건비를 대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의 인식은 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시민단체에 돈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돈이 샜다, 세금이 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그러면 한국 예총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한국 예총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한국 예총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어떤 대회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심사를 해서 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짜여진 큰 틀 속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보조금이 주어지고 여기에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매칭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는 보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다소 늘어나고 이명박 정부 때 5배 늘어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채를 띤 어떤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영역이 그 정권에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활동 자체가 본래의 그 자기 단체의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만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한 시민단체의 본래 활동의 목적이 있는데 이 본래 활동 목적에 맞는 정부 사업을 따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해야 돼요.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촛불시민연대에 가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시민단체가 했던 정부 그 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 전체를 다 부정받는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 영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돈으로 목줄을 지는 꼴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해소시켜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투명한 회계 정리 그것도 보조금에 한해서 일반적인 어떤 지원금이나 회비나 이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생각하지 말고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만 한다라고 하면 그는 문제가 없을 터인데 이 정확한 정산이요. 뭐 한편으로 볼 때는 게으른 공무원에 의해서 정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계 정산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받았으나 제대로 그 회계 정산할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왕왕 생기고 있어서 이거를 질서를 잡는 기회로 잡아야지 어느 한쪽을 뿌리 뽑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려요. 예, 이 어쨌든 앞으로 또 어떤 시민단체를 들여다보느냐 이게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치 쟁점화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들여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기억하시죠? 유미양 씨의 정의연. 예. 네. 거기서 국고보조금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뭐 본인들이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뭐 조합, 협회 이런 것들을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좋아 그럼 신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자. 거기서 그러한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자라고 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그 위원회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그 신재생 사업 협동조합의 임원들이 그 서울시의 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가 보조금을 그 협동조합에다가 본인이 있었던 아니면 본인이 함께 같이 근무했던 예. 그런 사람들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저렇게 좀 여러 가지 복마전에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시민단체가 정부의 국가보조금 받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요. 제4의 권력기관이 언론이 있습니다. 제5의 권력기관은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왜 있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서울시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서울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그런 목적, 활동 목적에 자신들의 활동을 중점들여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서울시 보조금 받으려면 서울시 비판하거나 견제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네.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친정권 아니면 친지방자치단체장 이런 하나의 외곽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는 국고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혹은 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사회 영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차게 채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환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 발언도 제대로 못합니다. 마치 그 활동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그 활동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회계라든지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사업 처리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일부분의 잘못 때문에 본래의 의미 자체도 퇴색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뭐 누구랑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다. 결혼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부정당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과거 독립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너무 좀 비약적인 비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영역을 어쨌거나 자유롭게 더 넓혀주면서 동시에 국가 보조금 관리를 잘 하면 돼요. 보조금 관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잘못 정산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라고 네.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과거 MB 때 보수단체 제한 지원금 5배가 늘어났던 것처럼 일종의 그 진보의 색깔이 있는 시민단체 쪽은 죽이고 그 나머지 영역으로 본인들 지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면 회계 질서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파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초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민 권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그냥 우리가 국고보조금 더 타개내기 위해서 그런 부패, 카르텔 구조에 우리가 유착되어야 한다? 아니면 좀 정부나 행정부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는 순간 시민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제대로 된 순기능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짧게 한마디만 네. 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그 회계
정산 잘못된 게 153건밖에 적발을 못했다. 그 수만 건 제대로 감사가 안 돼서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일반화돼 있었다 이런 부도덕함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153건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회계 정산을 안 했다, 업무를 잘못했다라는 말로 좀 들릴 수가 있어서요. 예. 우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그 노조 회계 투명성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그렇죠. 했고요. 그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노조도 그냥 자신들의 노조원들의 조합비만 갖고 운영을 한다면 어떤 회계 부정이 일어났는지 국가가,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개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회계 투명성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이 쓰여졌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예.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러한 일의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 정권에게 좀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노조를 옥죄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그렇게 만약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정권이 저러한 일을 행한다면 뭐 노총이나 노조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회계 시스템을 좀 바로잡고 투명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 지지, 국민의 응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계속 봐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숨을 쉬시네요.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 저희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결정이 나기 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서요. 그럼 통합답게 하셔야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 또 적폐 수사를 한 그 수사 대상자들을 네. 내가 수사했으니까 내가 풀어줄게라는 그들끼리 화해, 그들끼리 통합을 위한 이런 사면처럼 보입니다. 숫자로도 볼 때도 사실 비교가 안 되게 일방적으로 그쪽 진영의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기껏 그 민주당 쪽의 상징적인 인사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인에게는 육체적인 구속보다 정신적 구속,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구속이 훨씬 더 큰 것인데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구속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반 미만의 어떤 그런 그 사면을 한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 좀 너무한다. 자기들끼리 용서해주고 자기들끼리 힘합치기 위함이고 결국은 민주당 쪽 혹은 뭐 진보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생색내기로 일부 끼워 맞췄으나 그 끼워 맞춤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또한 좀 민망한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사면 복권이 아니고 그 현 국민의힘 혹은 보수 진영 내 통합을 위한 사면 복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소장님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여쭤볼게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고요. 하나 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폐 세력으로 찍혀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니면은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분들이 감옥을 보냈던 그런 분들하고 제가 되게 잘 알아요. 친하고 같이 캠프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참 제가 객관적으로 비판하기가 어렵지만 사면은 특히 정치인 사면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의 범죄 행위보다 정치인들의 범죄가 왜 나쁘냐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사면해 줍니까? 저렇게 사면한다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뭐 본인들이 감옥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것이 결자 해지 차원인지 아니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건지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라고 비판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김태호 안보실 제2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 본인이 거부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 받아서 확정 판결 난 게 두 얼마 달 안 됐습니다. 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바로 대통령실 참모라고 저렇게 바로 사면해줘요? 2달 만에 사면해준 역사상의 사례가 있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것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중요한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또 사면해줄게 그렇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사면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참모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또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그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유죄가 확정이 됐으면 그때 사표를 쓰게 했어야죠. 스스로 나왔어야죠. 그러고 나서 사면시킨다라고 하면 논란이 안 될 텐데 그런 것들 다 뭐 꿋꿋이 버텨내고 현직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사면까지 받으니까 네. 야 이건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면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부든 개혁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사상무각이 되는 모래 위에 성처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양산은 언제쯤 한번 방문하실 건가요?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의 그 국민통합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다라고 했고요. 오늘 교도소 나오면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이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 안 받고 싶어요. 사면 안 받을래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사면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좀 조작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치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람이었다라는 점과 가석방 불원서에서 저는 아직도 무죄예요.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법적인 사항을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저분 국회의원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억울해도 받아들여야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소양과 인성과 판단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 사면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복권도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오늘 아침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당연히 뭐 복권까지 돼야 되는데 이제 복권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육체만 자유를 얻었지 정치는 자유를 얻지 못한 이런 내용인데요. 본인은 어쨌든지 간에 나는 역사로부터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법원에서 그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있다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0.0001%의 가능성 속에서 무죄가 있고 그 0.001%의 가능성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까지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성? MB 반성했습니까? 박근혜 반성했습니까? 남재준 국가 세금으로 국정원
그 특활비를 갖다가 엉뚱한 데 사적으로 뇌물처럼 쓰고 했어요. 이런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 반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세훈 반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줬어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거법이 아니라 이제 업무 방해예요. 선거법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업무 방해인데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예.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거의 1년 한 6개월, 7개월 가량 이제 실형을 산 것인데 기왕에 여야의 정치적 어떤 그 공평한 가운데에서 사면 복권을 하겠다, 통치권을 발휘하겠다라고 했으면 같이 갔어야죠. 똑같이 왜 김경수 지사한테만 그렇게 가장 나쁜 사람이고 반성하지 않은 아직 그 72억인지 80억인지 벌금도 내지 않은 이명박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해주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과하고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만 잘못됐고 일방적으로 김경수 지사만 잘못됐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이번 사면 복권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에 맞게끔 공정하게 공평하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보수우파 진영 인사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보수우파 진영의 정치인들 사면한 것도 비판을 했고 김경수 지사 사면 가석방도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잣대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편이니까 좀 억울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더라도 나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야라고 외친다면 예. 일반인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분은 정치인이었잖아요.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다시 복권하고 활동하는데 어떠한 국민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나는 무죄야, 나는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잘못을 한 것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났으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지 나 잘못 안 했다니까요. 나 무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것만 좀 간략하게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리고요. 아마 가장 관심인 거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그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부결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탈표가 한 50표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가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기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검찰에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진행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국회 관계자들도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망신 주면서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야말로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한 오히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힘 내에서도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정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제 무리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이 그 노웅래 의원의 표결에 조금은 노웅래 의원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현재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과거의 어떤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또 정찬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약간은 두루뭉실합니다. 처음에 한 3억 정도 현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뭐 한 1년에 걸쳐서 5천인지 6천인지 그 액수도 막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동의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자체가
지금까지 사선을 하는 동안 그 한 번에 그런 어떤 잡음이 없이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과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봤는데 그러한 변수가 좀 생겼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치 국민의힘도 반대를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결되어야 하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참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결되는 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질이 좀 안 좋잖아요. 복귀왕 비서관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큰 검찰에 입증이 좀 덜 된 것 같아라고 얘기하셨지만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3억 중에 6천만 원이죠. 그 6천만 원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든지 사망 조의금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2020년 이후에 띠지가 발견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이 제대로 해명과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라는 것과 그 돈을 준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아니면 청탁을 들어주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도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되게 기분 나빠 있고 화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국회에서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게 썩 민주당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체포영장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체포영장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돈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혐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과연 정치개혁과 국회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명분으로부터 민주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이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 10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의 굴욕적인 잇따른 패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권좌 22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전례 없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은 거침없는 달러와 초강세 영향 등으로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서 1인 집권체제 막을 여는 저항의 상징으로 하얀 종이를 들고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충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원한이 있었고 옛 통일교와 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여론 속에 이번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She's a lovely lady.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소탈하게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며 70년 권좌에서 내려와 역사 속 인물로 자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최악의 가뭄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미중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의 대부인 룰라의 화려한 부활로 남미의 좌파 물결은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됩니다. 좌우 대결 속에서 민주주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최소 480여 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제2의 이슬람 혁명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한 세기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1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예정된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후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꺼내들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 전 실장 조사도 마쳤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기 전에 남은 절차는 이 대표 조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우선 몇 차례 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도 이미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애초 소환을 통보한 명분이 사라져 검찰이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론 서면 조사가 거론됩니다. 검찰로서도 제1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로선 가장 부담이 큽니다. 또 민주당 의석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작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 조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남FC 후원금 수사의 결론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인태 전략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략의 비전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고 협력 원칙은 포용과 신뢰, 호혜로 특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구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 2016년 3조 5,600억 원에서 올해 5조 4,5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 장관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은 뒤 지금껏 무엇을 했냐는 취지로 이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영공 침범 당일 윤 대통령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올려보내거나 필요하면 격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북한 무인기 한 대는 서울 상공에서 1시간이나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어제는 세 대를 무인기로 착각해서 전투기가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무인기 공격과 방어를 위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승혁 부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승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표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온 거를 무인기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드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는 드론과 무인기가 아예 동일한 언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서요.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무인 비행 장치라고 드론을 칭하니까요. 그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요. 한 대는 서울에서 1시간이나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기술력이 어떤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을 해야 하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악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인명 피해겠죠. 네. 이제 북한이 드론을 띄웠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인명 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단경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북한에서 좀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진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냐면 심리적 피해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멈췄다는 상황. 네. 이게 정말 실질적인 피해로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기술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요. 안티드론도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네. 우리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우디 정유 시설이 이제 2029년 이제 타격이 되기도 했고 아니면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이륙을 못해서 드론이 뜨면 이제 항공을 이제 이번처럼 이제 뜨지 못하게 하니까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이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어서 예. 뭐 민간 드론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군의 그런 상황들을 포착하고 그런 식으로 드론도 실제로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위로 올려서 쳐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금만 더 단단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드론으로 사이버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네, 일반적인 드론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타격을 하는 중심에 아니면 이제 적국의 것을 이제 감시 정찰하는 쪽으로만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한 2, 3년 됐네요. 최근에는 이제 그 드론으로 이용한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드론에다가 어떤 이제 와이파이 장치를 이제 달고요. 예.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은 집들에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와이파이 중에 이제 비밀번호가 없거나 이제 쉬운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접속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까는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디도스 공격 등 이제 사이버 어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피해를 막으려면 드론이 넘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드론 탐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네, 드론 탐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레이더 방식, 하나는 카메라 방식, 다른 하나는 이제 소리, 음성 방식입니다. 예. 레이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특정 전자기파를 이제 방사를 해서 예. 공중에 있는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신호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네. 카메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제 물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리는 여러 군데의 스피커를 이제 심어두면요. 예. 드론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소리가 도달하는데 각각의 이제 마이크에 이제 시차가 있을 거니까요. 네. 그 시차를 계산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활용한 방법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리가 이제 청각 그리고 적외선 탐지 광학 장비 이게 카메라
그리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이제 한 거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0m라고 치면은 이제 적외선 탐지 같은 경우에는 400m, 그다음에 광학 장비 아까 말씀드린 줌 같은 경우에는 2.5km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근 거리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한 300-400m 후부터 이제 점점 이제 활성화가 돼서 한 3km 뭐 혹은 이제 더 이제 그걸 이제 개량하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나 뭐 레이더, 그러니까 육안 식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탐지랑 식별을 이제 대부분 같이 할 수 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다 없다 정도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종 복합 장치를 많이 사용해서 탐지를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복합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무인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실시간 탐지기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률입니다. 이게 작은 것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거는 좀 더 이렇게 반사 레이더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져서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요. 작은 것들도 이제 탐지는 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인기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단계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새떼를 무인기로 인해서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 새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미터 정도이지 않습니까? 1m 내외 정도일 텐데 지금 북한에서 사용하는 무인기가 한 2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도 아마 2m 정도라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크기가 비슷하니까 이 레이더에 보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레이더가 얼만큼 그 레이더를 이제 쏜 방향으로 이제 반사를 해주느냐 이고 이거는 보통 대부분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면 레이더 반사가 더 많아져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텔스기는 예외입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를 보내면은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발각이 안 돼서 점점 RCS라고 말하는 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거를 예외로 한다면은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면은 점점 더 발각할 확률이 커지고요. 또한 이제 작더라도 발각은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작아서 새랑 비슷해지면은 이게 과연 새인지 아닌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 등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산정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무인기를 발견을 했다면 그거를 뭐 잡든 파괴하든 해야 할 텐데 그 방식이 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하나는 이제 하드킬 방식, 하나는 소프트킬 방식이라고 지금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요. 하드킬 방식은 드론을 직접 납포를 하거나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타격을 줘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격추시키는 것이고요. 소프트킬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이제 통신이나 아니면 항법 장치들에게 교란을 주거나 뭔가 다른 전파를 쏴서 이거 드론이 헷갈려서 원래 코딩되어 있는 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작동을 멈추고 떨어지는 경우로 이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뭘 쏘든지 해가지고 이걸 파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민가 피해가 우려돼서 이제 격추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한 게 레이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전에 배치가 된 것도 있습니까 혹시? 네,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무기가 이제 실전에 이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실전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거의 이제 미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이제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네. 그 레이저와 그 일반 그 어떤 포격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론을 타격했을 때 이제 두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드론을 이제 타격하려고 총탄을 쏘게 되면은 그 탄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2차 피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나 뭐 등등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대응이
제한이 되고요. 그 대신 레이저 같은 경우 이제 직진형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일정 부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드론에 이제 감시 정찰 이제 무기 말고도 다른 이제 폭탄 등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떨어졌을 때 그 드론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대부분 뭐 영해상이나 뭐 사람이 없는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프트킬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파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제머라고 해서 통신 제머, 위성 환법 제머 이렇게 있습니다. 제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드론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주파수, 전자파를 그 더 센 전자파로 이제 드론이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리모컨으로 드론을 조종할 때 그 드론에 조종하는 그 주파수를 알아내서 그 조종 주파수보다 더 이제 센 파를 내보내면은 조종을 무력화하는 게 있고요. 혹은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위성환법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같이 GPS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위성환법을 그 신호보다 더 센 거를 이제 제밍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통신 제밍이나 위성 항법 제밍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위성 항법 제밍 혹은 이제 통신을 하지 않고도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그 드론한테 어떻게 위치를 거쳐서 어떻게 돌아오라라고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리모컨으로 조정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흔히 INS라고 하는 그 관성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재하고 있으면은 위성에서 GPS를 받지 않고도 가속도로 내 위치를 계속 초기 위치부터 계속 측정을 해가면서 본인의 위치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제밍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승혁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해 쓴 뉴스 댓글도 사생활과 관련됐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 연예인을 가리켜 말한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원래 이미지인 청순함과 반대 이미지를 암시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화한 것이라며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사기 혐의로 55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빌라 283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높게 계약해서 한 채 500에서 800만 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가 입주자 18명에게서 받은 보증금은 31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 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 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과는 공기가 확연히 다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영하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는 3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4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 낮부터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서해안 지역에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적겠지만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바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근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